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 들어 한파가 몰아치면서 겨울이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훈훈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덩달아 많은 가을 단풍놀이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는데 모처럼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삶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풍물레이더 자본시장의 맥을 짚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쌍용차가 이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쌍용차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자, 쌍용차 이번에 몇 년 만이죠? 11년 만에 주인이 우여곡절 또 바뀌기로 하죠. 지난번 마인드라가 있었지만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들 아직도 넘어야 될 허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우선 지난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차로 갔다가 2010년에 인도 마인드라 거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매각 절차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넘어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상용차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한 1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줄 임금,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국세 등 그게 한 4천억 정도 추산됩니다. 공익 채권이라고 하죠? 예, 공익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공익 채권이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무조건 변제해야 그렇죠. 뭐 임금 채무라든가 세금 조세 채무. 그렇죠. 어떤 상거래 채권보다도 앞서는 영순위 채권을 채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지금 최소 4천억, 맥스 한 7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7천억 맥스만. 그걸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더라도 그거부터 먼저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 자금이 한 4천억, 5천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예. 한 달에 뭐 약 300억 불 기준이에요. 그렇죠. 300에서 400억.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도 신차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R&D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토탈 한 1조 5천억이 투자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조에서 1조 5천억. 타이트하게 잡아도 1조 정도. 최소 1조 5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회생 계획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틀이 많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전기차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에디슨 모터스가 이쪽 상용차를 관심을 갖고 최종 인수 후보로 나서게 됐는가 하는 그 부분부터 맨 처음 원래는 삼남 아이다스 그룹이라고 있죠. SN그룹이죠? 예, SN그룹이. 우호현 회장. 예, 우 회장이 있는데 사실 우호현 회장이라는 게 재계에서 알려져 있길 죽은 기업도 살려낸다. 경남모지, 경남기업, 우방 같은 경우. 여태까지 법정관리 기업을 크게 다 히트를 쳤죠. 인수해서. 살려냈죠. 사실 삼남 아이다스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뜯어보니까 너무나도 살리기에는 회생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마이다스의 손인 우호현 회장마저도 손을 들었다는 거죠. 손을 들 정도면 어마어마한 쌍용차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렇죠. 지금 쌍용차의 어떤 청산 가치가 9,800억 원 정도. 그리고 존속 가치가 6,500억 정도입니다. 그만큼 회사를 살리기보다는 아예 킬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어떤 재계의 어떤 그런 판단입니다. 거꾸로 아니면 존속 가치가 더 높으면 계속 운영해야 될 가치가 높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높으니까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영건 에디슨 모터스 대표, 쌍용차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약 7천억, 8천억 지난주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된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은행 반응은 어떤가요? 산업은행은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많이 좀 기분이 불쾌했네요. 이게 왜 궁금하면 기자 간담회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장에서 이렇게 사는 측한테 7천 내지 8천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는 측에서 보는 시각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 강영훈 회장이 사실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들었던 초대 SBS PD였었죠. 그렇죠. KBS PD 출신에 출백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순조롭게 볼 수는 없었네. 이게 이제 우선협상자가 되고 예. 정식 산업은행에 이게 사실 산업은행에 대출 지원이 없으면 쌍용차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먼저 저기 강영곤 회장 쪽에서 먼저 좀 질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론 동향도 봐야 되니까 네. 사실 사는 측에서 대출을 해주더라도 좀 어디입니까? 좀 상용차 쪽에서 가장 큰 자산이 평택 공장 부지입니다. 네. 그걸 담보로 한 대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다 평택공장 담보 대출이 돼 있는데 대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추가 여신을 늘려달라. 예.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은행에서 일단은 불쾌한 또 답변을 한 거네요. 일종의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렇죠. 뭐 만약 그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네. 뭐 7천억 대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상용차에서 오케이 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강공을 가하고 나름대로 뭐 추후 양측 사이에 어떤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안이 없어요. 산업은행에서 추가 여신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좀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로지 산업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예. 뭐 주인은 이제 우선협상자로 에디슨 모터스가 1순위로 뭐 정밀 실사를 하고 예. 여러 과정을 밟아야겠지만 예. 앞으로 추가적인 운영 자금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들의 구성이라든가 예. 넘어야 될 산이 이제 10가지 허들로 봤을 때 한 가지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쌍용자동차가 회생을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 및 장기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또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라든가 노조의 주장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런 의견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배경을 살펴보자면 뭐 지금 상용차가 상하이차에 매각됐다가 소위 말해 먹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먹튀 한 번 있었죠. 그렇지 뭐 기술만 다 가져가고 가져가고. 네. 지금 같은 경우가 에디슨 모터스에서 인수한다고 나섰었는데 사실 에디슨 모터스의 매출이 900억이 채 안 됩니다. 네. 대부분 상용 버스, 그렇죠. 지자체에 납품한 전기 버스들이죠. 예. 지금 상용차의 매출은 3조입니다. 네. 30배가 넘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적하길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네. 한간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새우가 고래를 삼키면 안 되냐. 해석이 나름인데. 탈이 많이 나죠. 네. 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항상 M&A 시장에서는 승자의 저주 따라다니는 수식어인데 꼭 그 인수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데 예. 만약에 이런 국유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그 혜택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상용차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임기 방편식의 어떤 그런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임시 방편. 예, 임시 방편식의 어떤 매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은 실패죠. 네. 시장에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네.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09년인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 미국 연방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495억 달러에 미국 연방 정부의 예, GM을 예, 인수하고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민영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선례가 또 있네요. 그렇죠. 선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선례도 분명 뭐또 아주 꼭 따라야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선례 같은 것도 뭐 정부라든지 이쪽 재계 쪽에서 네. 한번 어떻게 참조해 볼 만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네. 무조건 국유화라고 해서 시장의 그 질서에 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닌 그런 것 건 같아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정부가 내셔야 된다는 측면이 있죠. 뭐 미국까지 우리가 가볼 것도 없는 게 지난 우리 90년대 말 IMF 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 법정 관리로 넘어가서 그 당시도 사실상 거의 국유화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부 돈으로 다 살린댔지 캠코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라든가 뭐 상당히 많은 국가 기관들이 대주주가 되면서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다 민영화 다시 되면서 다 좋은 가격에 다시 재리세일이 되고 이런 또 자원의 또 선순환이 됐었는데 사실 또 일각에서 뭐 이렇게 뭐 인수 후보자들이 이 상용차를 노리는 게 상용차 그 본체보다는 상용차가 갖고 있는 자산. 특히 평택공장. 평택공장 장부가가 한 5천억 정도 나오지만 시장가에서는 한 1조 5천에 2조 정도로 평가됩니다. 거기에도 사실 뭐 아파트 공장 허물고 아파트 지으면 엄청난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간에 취재를 해보니까 평택시에서의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협조가 없으면 저기 또 아파트 부지로 개발되기는 상당히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에디슨 모터 쪽에서도 생각하는 것도 공장 부지를 지금
에디슨 모터스 공장이 경남 함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양 쪽으로 옮기고 네. 그 대신에 어떤 평택 공장 부지를 개발하겠다. 네. 어차피 산은에서 그 조건으로 그걸 평택 공장을 담보로 해서 네. 돈을 빌려야 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예. 앞으로 절차 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선 이달 말에 네. 그 법원 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밟고 11월 초에 2주간 정밀 실사를 진행됩니다. 네. 그럼 내년 초에 기업 회생 절차 졸업이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초. 예, 예. 그럼 약 앞으로 지금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내년 3월까지 봤을 때 약 한 5, 6개월 정도의 이제 상당히 많은 또 과도기 과정이 있는 거네요. 과도기 과정도 있고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쌍용차는 6.7기 거의 뭐 주인이 6분밖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이고 예. 거의 노조 직원들만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30명이 넘는 분들이 맞습니다. 자살을 했으면 예, 예. 극단적인 또 선택들하고 상당히 예. 기구한 운명의 그 기업이었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네. 어느 정도 한시적인 국유화가 네.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뭐 제 판단이고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지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에디슨 모터스가 꼭 쌍용차 그룹을 성공적으로 인수를 해서 예. 성공적인 결과 앞으로 예. 100년 대기하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좀 탈바꿈하는 계기가 예, 됐으면 저도 하는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또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예. 참 출소한 지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좀 할만하면 네. 또 이렇게 뭐가 계속 뒷발을 잡네요. 예. 보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네. 오히려 기업 총수라고 해서 더 많은 또 역차별이 가해지면 안 되는 예, 부분이고 맞습니다. 뭐 법의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뭐만 좀 할만하면 다시 재판이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되고 하면 일반 자연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삶이 쉽지가 않겠어요. 네. 이게 한 번에 다 어떻게 털 수가 없었네 당시에. 예. 사실 오늘이 그 이건희 회장 네. 일주기입니다. 아 벌써 일주일이 예, 되셨네. 일주기고 내일이 그 저 어디입니까? 이재용 회장 네. 우유주사 프로포폴인가요? 네. 그 사건 내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또 내일 1심 선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회계부정, 부당합병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두 가지 건이 걸려 있죠. 국정농단 건 재판이 끝나고 지금 가석방이 된 상황이지만 그건 이제 그 형에 대한 책임을 진 거잖아요. 실형을 살았고. 그렇죠. 어차피 네. 가석방 뭐 이렇게 사면은 안 됐지만 지금 네. 가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일단락 됐는데 지금 두 사건이 걸려 있고 네. 이번에 어떤 또 다른 사건이 좀 걸려. 사실 그 이번 사건이 지난 10월 초에 네. 그 뉴스타파 쪽에서 네. 보도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는 게 삼성이 되게 약합니다. 네. 삼성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네. 다른 쪽에서 뭐 주요 매체들에서 거의 뭐 간략하게 뭐 1단, 2단 정도만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하고 검찰 쪽에서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지난주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 해외 페이퍼 컴퍼니 네. 설립 의혹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왜 설립하게 되느냐? 그 네. 돈도 결국 소위 말하는 스위스 은행에 뭐 이렇게 돈을 송금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식 기소가 된 건가요 지금?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지금 수사에 아직은 수사에 착수한 단계입니다. 아, 수사 착수 단계. 예, 예. 그럼 아직 기소도 안 된 예, 거네요. 기소는 안 됐습니다. 입건만 된 상태.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범죄 구체적으로 단순 벌금형에 지나치지 않을 거다는 전망도 나오고 예. 일단 당장 내일 프로포폴은 뭐 벌금형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7,900만 원인가요? 네. 벌금형 고용했습니다. 7,900만 원이요? 예, 예. 그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저도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예. 프로포폴은 자기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 아닌가요? 국가가 왜 벌금을 7,900만 원을 왜 국가가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뭐 마약 성분이 뭐 유니까 예, 오른손이 가해자, 왼손이 피해자 뭐 예. 그런 식의 마약류 범죄는 그렇게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면에 대한 욕구가 또 되게 강한 그렇죠. 분들이 그런 많이 분은 좀 많죠. 예. 바다 투여를 예, 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들, 뭐 네. 재계 인사들이 조금 이렇게 투약, 네. 뭐 주사를 맞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프로포폴 맞는 걸 뭐 정당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해외 쪽에서는 합법화 된 데도 많죠. 이게. 아, 프로포폴 자체가 네. 본인 자신이 투약하는 부분에 이제 대해서. 몇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번 그 검찰이 사건을 범죄 수익 환수부에 배당했다. 왜 범죄 그 수익 환수부에 배당을 한 거죠? 이게 뭐 일종의 어떤 재산의 어떤 국외 도피고 네. 그리고 조세 포탈.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에 해당되면 만약 그 이재용 회장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뭐 오픈된 계좌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을 어느 정도 송금을 했었을 때 그걸 다 몰수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당장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네. 외환관리법 여러 가지가 많죠. 네. 뭐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할 때 어떤 제목으로 기소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당장 어떤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됩니다. 네. 해외에서 어떤 페이퍼 컴퍼니 설립한 그 자체에다가 네. 다시 그 목적이 뭐냐, 네. 그리고 어떤 돈을 송금하려고 네. 사실 뭐 국내에서 이재용 회장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 돈을 직접 송금을 못하니까 네. 어떤 삼성이 갖고 있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네. 송금을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게 일종의 어떤 몇 년도 사건인가요, 이게? 이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예. 아, 그럼 공소시효도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김용철 변호사인가요? 네네. 이렇게 뭐 사건 뭐 풍부하고 책도 그랬지 쓰시고, 않습니까? 예. 삼성 법무팀에 예, 있었고. 예, 예. 그 처음에 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검찰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자체 수사만 할 수 없으니까 뭐 스위스 연방 검찰이 어떤 힘을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한 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안 되고 뜨면 또 잊혀지만 하면 이렇게 나왔어. 사실 이게 뭐 거의 오픈이 안 됐다가 네. 뭐 뉴스타파 쪽에서 예. 취재를 하면서 아, 드러난 어떤 그런 팩트입니다.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혜를 봐줘라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뭐 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뭐 법치국가에서 지어야 예. 되는 부분들인데, 다만 참 이렇게 한 번에 좀 모아서 뭐가 좀 되면 본인도 그렇고 삼성그룹 자체도 그렇고 거기 먹고 사는 우리 참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이번 이재용 회장이 기소된 네. 그 세 건의 사건으로 삼성의 어떤 대외 신호도가 많이 하락됐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까지 터지면 대외 신호도 하락이 더 추락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이쪽에 뭐 만약 삼성 쪽에 적용시키면 네. 삼성의 어떤 그런 어떤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그런 신규 사업이 네. 뭐 저지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뭐 이번 기회에 또 삼성그룹이 좀 대대적인 좀 DNA들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고 물론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네. 기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뭐 청산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근데 저도 외국 기업들 이렇게 취재해보고 하면 또 외국 기업들도 이런 또 비자금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있죠. 예,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냐에 또 시각의 차이인데 네. 기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참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풍물레이더는 삼성그룹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 언론임을 저희가 맞습니다. 자부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보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한우식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코너는 주식시장의 핫한 이슈들만 모은 증시 핫이슈 코너입니다. 저희 풍물레이더는 이번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기업들 또 한 주간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이번엔 성한그룹 오너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지분 매도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성한그룹 어떤 그룹인가요? 그 전에 우리 스튜디오에 김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성한그룹 어떤 그룹인가요? 일반 사람들은 잘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성한그룹은 이제 섬유 제품을 제조, 가공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보통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수출로 90% 이상이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 뭐 B2C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많이 모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성한 오너가 지분을 매도했던 시점, 수량 일단 뭐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1월에 이 성한그룹, 성한 이 회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박상태 성한 회장의 동생인 박상환 부사장과
그다음에 첫째 동생인 박상원 대표이사가 있는 성안 합섬이 이 횡령 발생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 지분을 다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박스로 표시한 기간인 지난 1월 말부터 2월 8일까지 이때 이재명 지사랑 동문이로 알려진 이제 박상환 부사장이 약 200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해서 2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박상원 대표가 이끄는 성안 합섬도 2월 중순 이후에 이 보유 주식 110만 주를 이 전량을 장내에서 팔아치웠습니다. 네. 그럼 횡령이 발생한 공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예, 지금 이 매도한 시점이 1월과 2월 중이라면 이 횡령 발생 공시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3월이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주식이 모두 매도된 시점이었는데요. 이 성안의 종속회사인 성안 합섬에서 이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네모로 표시한 지점에서 횡령 사실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성안 합섬이 자체 내부 조사 중에 수년간에 걸쳐서 자금 횡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약 200억 원으로 추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차트는 다 이미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호재의 맞습니다. 시점과 지분을 매도한 시점과 또 악재가 터지는 횡령 시점과 네. 차트는 이미 알고 있었네요. 예, 이미 뭐 딱 봐도 네.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안그룹 쪽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일단 일반 주주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공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횡령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오너 일가가 지분을 전부 다 팔아치운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에 공분을 했지만 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박 부사장이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그냥 매각한 것이고 현금화한 것이다. 네. 이 오해를 사기에는 이제 충분한 상황이지만 이 미리 알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아주 원론적인 이 수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차트에서는 호재 전에 네. 호재가 차트에 반영됐을 때 많이 급등을 했을 때 팔았고 네. 또 이미 그 뒤로 또 악재가 나왔고 네. 이건 아무리 뭐 오비락이라고 네. 하지만 참 너무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당시에 주가가 이제 처분했을 때 이 바닥에 있을 때보다 뭐 3-4배 이상 올랐던 가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은 이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공정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보통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지분을 팔았다면 이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네.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금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차익을 얻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이 손해배상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또 피해 금액, 벌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지금 또 현재 또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주주들의 피해는 소액 주주는 더 많은 또 피해가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네. 네, 맞습니다. 네. 이 거래 정지가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성안은 지난 3월 2020년도 재무제표에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회사 측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이 성안 측에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한 상황입니다. 네. 개선 기간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세요? 성안이 이 기간 내에 한 개 기업을 벗어날지는 사실 이 시장에서 의문입니다. 네. 올해 반기 감사 보고서죠. 이 반기 감사 보고서에서도 감사 의견이 역시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현재 개선 기간 종료일이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반기 보고서까지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올해 사업 보고서가 과연 제대로 의견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현재 표출되고 있고요.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거절을 보면서도 팔 수 없는 이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속이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 근거 없는 임상 성공을 뭐 스스로 발표를 했다고요? 네,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 네, 임상 실험을 맞습니다. 근거 없이도 이렇게 뭐 자축해서 포장해서 발표했다 그러면 정말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난을 네. 쳤다는 얘기인데 네. 왜 이런 논란이 또 얘기가 들리는 거죠? 엔지켄 생명과학이 최근에 임상 이상 결과를 성공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네. 엔지켄 생명과학은 구강 점막염 치료제를 미국 임상 이상에 성공했다고 지난 19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 구강 점막염은 이 머리와 목에서 발생하는 두경부암 환자한테 방사선을 쬐을 때 네. 이때 나오는 이 부작용으로 생기는 질병인데요. 현재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엔지캠 생명과학에서는 미국에서 환자 대상으로 뭐 1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유약군 대비 13.5일에서 0일로 줄였고 발생률도 37.1% 감소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계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논란이 발생이 된 거죠? 뭐 이유가 있으니까 네. 또 나왔겠죠?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는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임상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엔지캠 생명과학은 두 가지의 객관적인 지표를 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첫 번째가 P값인데요. 이 P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정한 가설의 반대 가설, 가령 구강 점막염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가설의 반대 가설인 치료될 수 없다라는 이 가설에 나올 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될 수 없다라는 가설의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검증하려는 이 가설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P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P값이 0.05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실패고 0.05 미만으로 나오면 이제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값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코스닥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임상 결과는 반드시 통계적 유의성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P값과 환자 수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숨겨놓고 꺼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어떤 지금 뭐 요구를 하고 어떤 조치들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예, 이에 따라서 거래소는 이 현재 임상 성공 발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공인지 아니면 임상시험 수탁기관에서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성공했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이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시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엔지캠 생명과학 쪽에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지캠 생명과학 또 회사 입장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엔지캠 생명과학에서는 이 환자에게 유효한지 결과를 도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임상 계획서를 신청할 때 FDA가 P값을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냥 결과를 공시했을 뿐이고 이 환자 수 자체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개하기로 협의된 내용만 공시했고 해당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12월 안에 임상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공개하겠다라고 현재 회사는 밝혔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오늘 뭐 정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좀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또 유상증자가 또 자금 조달이 진행 중인데 그럼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도 네. 어려움이 많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현재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상증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천억 원 정도인데요. 어유 시총이 대략 지금 시총이 5천억인데 3천억을 현재 지금 유상증자를 했고 네. 이 중 거의 절반인 1,500억은 채무 상환에 쓸 예정입니다. 부채 상환에 들어가.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엄청난 금액인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잠시 광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HN디자인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지정 사유 해소되면서 상당히 주유 가치가 제고된다라는 그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회사의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이 부분이 해소가 됐네? 예, 현재 지정 리스크만 있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근 3, 4업연도 중에서 2, 4업연도에 자기 자본의 50%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HNBDJ는 2020년에 이미 5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만약에 넘기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반기 법차손은 약 109억 원이고 자기 자본이 87억 원이라 현재 1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HNB 디자인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죠? HNBDJ는 기존의 코끼리라는 이 보조 배터리를 판매하던 회사였습니다. 네. 이 보조 배터리를 판매하고 그 외에도 마스크를 판매하든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 회사의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 회사는 매각됐고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아리바이오 출신의 이사진과 아리바이오 HNB 이정욱 대표,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업체 HAJ 이현웅 대표가 현재 회사로 들어오면서 회사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현재 계속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요? 예,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관리 종목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 2, 3년도 연속의 법차손 발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자기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법차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청약 일정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예, HNBDJ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시각물 자료와 같이 일반 공모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고요. 유상증자로 조달될 자금 448억 원 중에서 200억 원은 시설자금, 248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고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마케팅 강화 등의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네. 현재 예정 발행가는 8,300원이고 11월 24일에 확정 발행가가 확정이 되고요. 납입일은 12월 7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자금 조달에 앞서 최근에 경영권이 또 변동이 됐었죠, 우리 회사가? 네, 맞습니다. 현재 HNBDJ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기기 브랜드 업체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 코끼리라는 보조 배터리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때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리바이오 출신들의 새로운 임원진들이 투입이 되고 현재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자금 조달이 되면 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현재 HNBDJ는 지난 8월에 97억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그리고 판매 업체인 아리바이오 HNB를 인수해서 기능성 원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에 진출했고요. 네. 최근에는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포에버 NK를 인수해서 면역 진단 및 면역 관련 신약 개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 특히 배양전 단계를 이 NK세포를 통해서 키트화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추가 시설, 전문 인력 없이 배양이 가능하고 6시간 이내에 빠른 분석과 높은 재현성을 갖고 있는 이 NK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그 추가적인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료 한번 더 보시죠. 그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2만 원대 형성돼 있던 그 주가 차트가 8,000원 밑에까지, 10,000원 밑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우리 풍물레이더가 보도하기 하루 이틀 앞서 이제 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도드린 바와 같이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그런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각 약 1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이슈 풍부하게 보도 준비해 주신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 암호화폐 업계 소식을 한 번에 전달해드리는 블록 핫클릭 소식입니다. 자, 지금 스투데이의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김치코인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해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특근법 시행 이후에 기존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아무래도 특근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4대 거래소가 거의 유일하게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상장이 가능한 거래소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상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특근법 시행에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비해서 현재 지금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인 경우에는 좀 비교적 그 제재 대상에서 자유롭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김치 코인들 중에서 미스블록이라는 그 코인이 좀 많이 좀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먼저 미스블록 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왜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좀 세간에 관심 모아주고 있나요? 미스블록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개인 치과 개원의가 직접 발행하고 그리고 유통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 미스블록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아나파톡이라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그 진료 기록들이 블록체인상에서 기록되어 관리된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빗썸에서도 자체 이벤트를 통해서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스블록의 차트, 특히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초 상장가가 2,900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B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원화마켓에 새롭게 상장을 했을 때가 2,900원, 그리고 최고가가 6,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암호화폐예요.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2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블록이 투자자들의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단순 폭락 때문에 그런가요, 시세? 단순히 폭락 때문만은 아니죠. 미스블록 같은 경우에 물론 그 폭락 문제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미스블록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암호화폐들의 경우 이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은 단순히 재단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에도 향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 같이 빗썸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이 코인 빗썸에서 최우수 프로젝트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000원, 20,000원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초에 2,900원, 시작점이 2,900원이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일반 투자자들 차트를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없이 억지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 최고점 5,900원에서부터 현재 200원대 초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저 기간이 2달 동안입니다. 단순 설명을 6천만 원어치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200만 원이 된 거네. 그렇죠. 정말 피와 눈물이 쏟아지겠네, 차트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도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진 암호화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6,000원에 이 미스블록을 구매한 투자자는 현재 이 원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물론 투자하는 본인들의 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차트를 보니까 전형적인 우리 김치코인들의 알트코인의 모습이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거래소와 같이 이벤트를 크게 열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전혀 누구도 주가는 아니죠. 코인 방어에 시세 유지를 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런 그 미스블록이 애초에 밝혔던 백서대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로드맵은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미스블록에서 백서를 통해서 밝혔던
그런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네. 이런 로드맵은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로드맵 자체가 사실 이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네. 백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특히 미스블록의 경우 뭐 어떤 협약,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MOU라든지 협약을 맺는 그런 이벤트들이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미스블록이 협약을 맺었다라고 공시가 뜨고 발표되는 그런 어떤 업체들을 보면 다 비슷한 네. 그냥 개인 치과입니다. 네. 그런 치과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빗썸은 왜 이걸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을 했냐? 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빗썸에서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네. 유통량 그리고 플랫폼의 비전이라든지 재단의 운영 상황 이런 걸 종합해서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최우수, 우수한 프로젝트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사실 이런 비즈니스가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평가 항목들이 지금 뭐 상당히 뭐 투명하게 공개된 것도 없고 예. 선정 기준도 없고 예. 이게 혹시 많은 수많은 그 신문 언론들이 예. 유료 광고, 유료 기사를 써주고 최우수 기업 인상 뭐 이렇게 돈 받고 써주는 그런 기사들은 아예 이제 언론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 뭐 최우수 코인상 이런 것들도 일종의 유료 광고성 개념으로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네. 아까 보신 차트와 같이 그 차트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비단 미스블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최초에 상장된 코인들이 예.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그 수요가 없으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예. 이런 개념을 이해한다면 어떤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흘러들어온 그런 어떤 자금이라든지 네. 전체적인 파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로는 앞으로 이 향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말 그대로 신뢰성이 저하가 돼서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걸음이 끊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와 재단이 만약에 같이 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네. 말이 프로젝트지만 이런 사건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단기적으로 거래소하고 뭐 재단이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을 좀먹는 일이 그렇죠.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빗썸이나 뭐 특정 재단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석 의원이 우리 미스블록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미스블록 재단 차원에서 좀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형태의 유사한 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매주 좀 조목조목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과정 예. 이런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소까지 이어지는 뭔가의 약간 미락 거래들이 있어 보이는데 예.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좀 대안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네. 거래소 시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뭐 시세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뭐 받아가는 개미 투자가들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네. 암호화폐가 이상하다 네. 분석을 해봤는데 차트의 흐름도 그렇고 재단의 운영 과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네.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자본시장에서의 뭐 투자 대상이라든지 네. 상품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들도 굉장히 좋은 코인들도 많습니다. 네. 많은데 유의할 점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는 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거래소와 재단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는 또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충분히 해소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한테 혹은 거래소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또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보다는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명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그 재단과의 뭔가 이런 좀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투명하고 엄격해야 되는 거죠. 거래소가 크고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좀 거래소들이 좀 자중하고 무게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그만 그 재단 하나에 계속 이렇게 이벤트에 부응하고 하다 보면 시장의 신뢰성은 날이 갈수록 저하될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이유가 원래는 어떠한 뭐 하드포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다 내지는 플랫폼이 뭐 발전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00%, 200% 상승하는 암호화폐들 보면 죄다 어디 상장을 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이런 이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내지는 재단에서 마켓 메이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또 투명하고 엄격하게 제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소처럼 이렇게 주가 조작, 우리 암호화폐에서는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MM을 오히려 적발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소 입장에서. 감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립성을 잃어갔을 때는 상당히 큰 부작용이 일파만파 커질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폭물레이더 블록 위클리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말 올바른 시장의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계속 추가 탐사 취재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태의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가 1900년도 10월 25일에 칙령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밝힌 날입니다. 현재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기준지로서는 3,664명이 현재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매년 오는 독도의 날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항상 독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폭물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